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오니까 또 조금 빠지셨네. 예. 복습 예습 다 하셨죠? 늘 잔소리 한다 그랬는데 시작이 잔소리야. 자, 대리할 차례입니다. 요약집은 26페이지고요. 문제집은 53페이지입니다. 자, 대리는 특정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무권 대리, 표현 대리, 복 대리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에서 출제되는 게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 다음 중 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 한 두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죠. 특히 이제 대리 전체를 물어보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리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갑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타인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매각을 의뢰하고. 그래서 그 타인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매매를 함으로써 그 결과가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에게 귀속이 되는 이런 형태의 법률 행위를 대리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대리에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대리의 총설, 대리 일반론과 관련해서 대리하고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될 애들이 있어요. 누구? 사자. 예. 대리와 사자는 기본적으로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본인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의사능력에서 좀 달라진다 그랬어요. 대리는 의사능력이 필요하고 사자는 필요 없고. 특히 차고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착오가 되는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 그 중에 어떤 사자가 있어요? 표시기관이 있죠. 그 사자가 표시를 잘못한 경우 그때 착오가 되죠. 그거 하나. 두 번째로 대리가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리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 다 대리가 허용되는 게 아니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적용이 안 되죠. 또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런 경우에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행위하고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최고 같은 것들, 통지 승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리 총설에는 그 두 가지 정도, 대리와 구별되는 사자하고 대리가 허용되는 것, 허용되지 않는 것 구별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가 대리인을 통한 그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특별 유효 요건이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가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을이 뭘 해야 돼요? 대리 행위를 해야 되죠. 대리권 및 대리 행위가 있죠. 자, 여기서 대리권과 관련해서는 대리권의 뜻이 나오고 대리권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나오죠. 그죠? 그 두 가지 구별 간단히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대리권의 보험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대리권의 제한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하죠. 특히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하고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죠. 그리고 대리권 남용이 나오죠. 대리권 남용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비진이 표시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사유가 나오죠. 이것도 중요하죠. 소멸사유도 조문이 두 개가 있죠.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와 128조 임의대리와 특유한 소멸사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대리권에 보면 대리권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거 체크할 거고요. 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첫째 대리행위 방식이 나오죠. 대리행위 하자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뭐는 필요 없다.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114조부터 117조까지 조문이 있죠. 그 조문 암기하시고
조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대리와 관련된 문제 및 지문이 나왔을 때 특히 그 지문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0.1초 만에 딱 파악이 돼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굴비역듯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처음에 어떤 걸 딱 만났을 때 다이렉트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어디서 나왔지? 생각하게 되면 큰 목차부터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떠오르는 건 아니고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많이 반복을 해봤다면 순간적으로 쭉 따라 내려간다. 이건 대리권 중에 범위 그 중에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 그 중에서 118조와 관련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순식간에 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 물건 같은 거 찾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처박아 놓으면 찾기 힘들지만 분류해서 넣어 놓으면 찾기가 쉬워지듯이 생각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대 잡아가지고 목차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한 세트죠. 그 다음에 복대리가 나오죠. 복대리는 뜻하고 특징이 아주 중요하죠. 특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을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복임권 및 책임이라고 해서 120조부터 122조까지 조문 철저하게 이해 암기하셔야 되고요. 복대리인의 지위라고 해서 123조가 있죠.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그 외에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복대리권을 언제 소멸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핵심은 요거죠. 특징, 복임권 및 책임, 복대리인의 지위.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네 번째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기본이고요. 표현대리가 나오죠. 협의의 무권대리는 또다시 계약의 무권대리와 상대방 있는 단독형의 무권대리로 나뉘죠. 그리고 이 계약의 무권대리와 관해서 130조부터 135조까지 조문이 있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형에서 136조가 있죠. 제가 몇 조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 조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계약의 무권대리의 경우 뭐가 들어있어요? 본인의 추인권, 추인거절권. 그죠? 추인거절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대방은 최고 철회권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추인의 효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추인의 효력.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나오죠. 요게 아주 사례 형태로 무지하게 나오죠. 협의 무권대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유동적 무효의대 본인에겐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주는데 추인은 어떤 효력이 있고 추인거절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최고는 뭐고 철회는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나오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그중에 권한 넘은 표현들이 또 핵심이죠. 이런 식으로 뼈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문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특히 전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26페이지에 보면 대리의 뜻이 나와 있죠.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요.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제도라 그랬습니다. 그중에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사자는 이제 심부름꾼을 말하죠. 결정적으로 동그라미 2번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고요. 차고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그랬어요. 특히 의사결정 조심하셔야 되죠. 대리인은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사자는 의사능력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차고도 잘 나오죠.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다르더라도 차고가 아니죠. 즉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차고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가 달라야 착오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인정되지 않는 범위와 와서 특히 대리가 안 되는 것 중에서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예외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 즉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죠. 대리권이 나왔어요. 그중에 발생 원인을 보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죠. 그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와 관해서는 단독행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권행위는 분류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즉 수권행위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수권행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수료 계약 같은 거, 그죠?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단독행위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은 수권행위와는 구별되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라고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이고요. 대리권의 범위 중에서 특히 임의 대리권의 범위.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된 박스 안에 있는 그 판례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죠.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죠. 특히 1번의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의 대리권을 구별하셔야 되죠. 양가로 1번은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이고요. 양가로 1번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죠. 차이가 뭐예요? 연기 권한에서 달라지죠.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냐 없냐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 체결 대리권은 연기 권한이 없지요. 반면에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은 연기 권한까지 있다. 그런데 그 둘 다 2번 해제권 같은 건 없지요. 그거 조심하시고 3, 4, 5번은 단순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 면제 권한은 없다라는 거. 예금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 따위는 없다라는 거. 경매 신청 대리권 속에 그 신청 취하에 동의해줄 권한 같은 건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118조가 있죠. 임의 대리에 적용이 되고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적용이 되죠. 크게 생각해야 되죠. 첫째,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한다. 두 번째,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계약하는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보존행위 암기해야 되고요. 그중에 수선, 미등기 부동산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본인 채무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걸 변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의 예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존행위고 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반면에 이용계량 행위는 할 수 없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중에 본인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로 대여하는 행위 이런 건 할 수 없다. 그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대리권의 남용은 그 판례를 통해서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죠.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배임적 대리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원칙 본인에게 유효.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 표시, 규정,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을 유추해서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처리한 걸 대리권 남용이라 한다. 개념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대리권 제한관계는 조문 2개가 나오죠. 그중에 먼저 124조가 나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첫째, 본인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죠. 채무이행 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유 없지요. 보통 이렇게 나오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다만 본인 허락이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는 없다라는 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외워야 될 게 있죠. 그 표 안에 허용되는 거.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것 중에서 특히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반면에 안 되는 게 있었죠.
밑에 반가로 2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이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응찰한 경우 무효.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죠? 무권 대리로서 무효죠. 따라서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이건 조문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고요. 그것만 기억하자. 각자 대리. 자, 대리권 소멸사유가 나왔습니다. 암기해야 되죠.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앞머리 따서 여자 그랬어요. 본사 대사성파 본인은 사망만 대리는 사망 성년 후견에 계신 파산까지 조심할 거. 한정 대리인의 한정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리고 성년 후견에 계시나 파산한 대리인이 된 이후에 성년 후견에 계시나 파산 선고를 받았어야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128조 임의들의 특유한 소멸사유 원인관계 종료하고 수권행위 철회 암기하셔야 됩니다. 법정들의 특이한 소멸사유도 있죠. 대표적인 게 친권상실선고라고. 이 친권상실선고가 예전에 대리권 상실선고하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대리권 상실선고라고 나오면 친권상실선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리행위가 나와 있죠. 첫째, 대리행위의 방식과 관련된 114조하고 115조. 조문 암기하셔야 되죠. 114조 1항하고 2항이 있죠. 1항은 능동대리고 2항은 수동대리죠. 1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고요. 2항은 제3자 즉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표시하는 거죠. 어쨌든 1항이든 2항이든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다는 걸 대리의사 표시 또는 현명 이렇게 부르죠. 따라서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설령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죠. 특히 115조는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 대리행위가 아니지요. 그죠? 따라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럴 때는 다시 대리행위가 되지요. 그죠? 그런데 요 가운데 요거 여기에 우리 대법원이 또다시 대리행위는 아니지만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대표 중에 뭐예요? 본인의 이름을 도용한 게 있죠. 의리병한테 내가 가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의리병한테 내가 가비오라고 한 경우 이때 두 갈래가 있단 말이죠. 원칙 대리행위가 아니지만 대리행위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대리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아예 대리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결과는 똑같은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출제가 잘 안 됐었어요. 노란 것까지는. 근데 최근에도 여기 출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요 흐름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니다.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두 갈래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 요건 조문이 있고 요거는 대법원이 대리는 아니지만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6조가 나오죠. 그죠? 자, 116조 보기 전에 31페이지에 보면 114조와 115조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현명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누가 표시하는가를 현명의 주체라고 하고요. 능동은 대리인이 수동은 상대방이 하죠.
현명의 방식은 분류식이죠. 꼭 갑의 대리인, 을 또는 나에게 대리권이 있다라와 같이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죠. 매매 위임장 제시. 그 자체가 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설령 계약서에는 본인의 이름만 적고 본인의 도장만 찍은 경우 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대리가 아니지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대외적으로 대리를 유추해서 대리는 아니지만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볼까요? 관련 판례. 갑이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와라 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은행에 가서 마치 자기가 갑인 양 행세를 했어요. 그럼 이건 대리인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 반면에 반가로 2번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아예 뭐가 된다? 대리행위가 된단 말이죠. 결론은 똑같아지지만 논리적인 흐름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리인이 여기 보세요.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우리 대법원에 해야 할 때는. 그죠? 대리행위는 아니지만 그걸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대리행위 하자가 나왔죠. 116조. 대리행위 하자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오른쪽 대리인 기준한다. 그래서 그 예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기고 동그라미 2번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을 때는 본인이 설령 적극가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무효가 되고 그죠?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본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죠. 본인을 기준한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가 불공정한 행위, 궁박만은 누굴 기준? 본인 기준. 또 하나가 116조 2항 어떤 경우죠? 본인이 지시한 경우. 본인이 지시한 경우. 이때는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조문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해서 117조가 나오죠. 대리인은 무슨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첫째,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대리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 하더라도 그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리인의 능력이 있고 그중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특히 양가로 2번 그 의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그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대리행위 효과. 대리행위는 직접 누구에게 귀속이 된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주된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대리권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일단 그 정도까지만 먼저 살펴볼게요. 문제집 54페이지. 전체적인 지문은 나중에 끝까지 하고 나서 볼 것이고요. 54페이지 보면 자, 대리 총솔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대리가 허용되는 거, 허용되지 않는 거. 그죠? 1번 유연, 가족법상 행위죠? 안 되죠. 이렇게 쉽게 골라지게 됩니다. 자, 2번은 뭐죠? 이거 뭐예요? 관념의 통지죠. 그죠? 3번 준법률행위고요.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4번 가족법상 행위죠. 5번 가공 역시 준법률 행위죠. 그런데 1번, 3번, 4번, 5번은 잘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준법률 행위 중에서 관념의 통지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최고하고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승낙이 바로 승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거 답 2번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1번은 제낄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뭐 4번도 좀 처음 보는 거지만 제낄 수 있겠지만 3번, 4번이 좀 어렵죠. 그죠? 외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안 되는 것보다는 예외적으로 되는 거 암기하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2번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관념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 자, 2번 대리와 사자의 차이라고 돼 있고 틀린 것 고르라고 돼 있습니다. 1. 대리의 경우 의사의 하자요. 의사의 하자가 뭐죠? 사기강박이죠. 사기강박을 당했는지 여부를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 표준하죠. 사자는 본인 표준해야 되고요. 2번 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지요. 반면에 사자는 의사는 본인이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겁니다. 3번 사자가 본인의 의사를 잘못 표시했으니까 착오죠. 반면에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더라도 이건 착오가 아니고요. 4번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필요하지요. 반면에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고요. 4번이 틀렸죠. 5번 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뭐가 있어요? 사실행위, 불법행위 같은 것들. 그것도 사자는 할 수 있지. 사자는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행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불법 행위라 하더라도 사실 행위라 하더라도 사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건 의사 능력이에요. 그죠? 결정을 누가 하느냐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자와 대리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뭐가 보여요?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하고 대금 수령하고 앤드 뭐까지 할 수 있다? 연기 권한까지 있다 그랬어요. 2번 대여금 영수 권한을 가진 사람. 첫째, 연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영수 권한 속에는 연기 권한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면제 권한이 없어요. 2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갑일에게 야 내가 빌려준 돈 받아야 돼. 네가 받아와. 이게 대여금 영수 권한이에요. 그 영수 권한 속에는 연기 권한은 있다. 면제 권한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기 딱 좋아요. 연기 권한은 있다. 면제 권한은 없다. 3번 계약 체결 대리권이라고 돼 있죠. 3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 체결하고 뭐까지 있어요? 영수 권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죠. 4번 대리인이 여럿 있어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5번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 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지요. 그러니까 적법한 대리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2번이 될 겁니다. 대리권의 범위죠. 자, 4번은 아예 다이렉트로 물어봤죠. 대리권 범위라고 해서 관리 대리권으로는 장기 임대차 할 수 있는가? 자, 이 4번의 1번은요. 좀 낯설죠. 관리 대리권으로 장기 임대차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참 낯설어요. 이 장기 임대차는 임대차 가면 나가요. 자, 조문이 있나 모르겠네. 170페이지 가보세요. 조문은 민법 619조입니다. 619조에 가면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라는 말이 있어요. 요약점 없는 분은 기본서 619조 찾으시면 돼요. 임대차 가면.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라고 돼 있죠.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으면 반대로 무슨 권한이 있어요? 관리 권한이 있죠. 결국 619조는요.
관리 권한만 있는 자예요. 관리 권한만 있는 자. 얘가 할 수 있는 임대차는 단기 임대차라고 해서요. 기간을 제한을 해놨어요. 10년, 5년, 3년, 6개월 이런 식으로. 10년 넘지 못한다, 5년 넘지 못한다, 3년 넘지 못한다, 6개월을 넘지 못한다라고 처분 능력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619조를 몇 조와 연결시켜야 되냐? 118조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왜? 118조가 뭐였어요? 처분 권한이 없고 관리 권한만 있는 임의 대리인, 그게 118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619조가 다이렉트로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요 118조예요. 118조가 누구예요? 처분 권한 없이 관리 권한만 있는 임의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결해서 관리 권한 가지고는 무슨 임대차를 할 수 없다. 장기 임대차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619조하고 118조를 연결해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좀 낯설죠? 자, 그런데 자, 다시 4번으로 돌아왔을 때 1번은 낯설었다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2번 보는 거예요. 2번, 임의 대리권에는 수령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3번, 계약 체결 권한 속에는 해제 권한은 없다. 4번, 예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그걸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번, 경매 입찰 행위 대리권 속에 그 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은 없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옳은 질문이에요. 그럼 두 눈 딱 감고 몇 번? 1번이겠죠. 실전에서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지문 5개를 다 알고 푸는 문제는 반도 안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시험장 가면요 후덜거려요. 지문 5개가 다 알고 풀면 참 좋은데 그런 문제는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덜덜덜덜 떨면서 푸는 거야. 본인이 맞췄는지도 잘 모른 채. 근데 신기하게도 찍었더니 맞아. 이래. 정확하게 알고 619조 알고 맞출까? 아니야. 나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본이 되는 거. 탁 찍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실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4번은 1번이고요. 이 1번은 118조와 619조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이게 뭐예요? 118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처분행위는 못하고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고 이용계량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보존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별하고 그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5번 옳은 것을 골라라.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 내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죠. 2번이 답이죠. 조문 그대로 그냥 물어보는 거죠. 5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금을 찾아가지고 고율의 이자를 받고 사채로 대여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4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본인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리인이 보존 등기하는 건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다.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 행위 할 수 있지. 반면에 3번 처분 행위 안 된다 그랬죠. 처분 행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6번 대리권 남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1번이 대리권 남용의 뜻인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리권 남용은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합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배임적 대리 행위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 내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 틀렸죠.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수험생들이 찾아내질 못했어요. 못 찾아요. 잘. 어디가 틀렸다고요?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게 틀렸죠.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그때는 대리권 남용이 아니고요. 무권 대리로 가요. 무권 대리로. 대리권 남용이란 다시 한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해요.
갑이에게 땅을 팔아달라 그랬어요. 팔았어요. 대리권 범위 내죠. 근데 그 돈을 횡령한 거예요. 이런 걸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1번이 틀렸죠. 2번 법정 대리도 남용될 수 있고 임의 대리도 남용될 수 있죠. 3번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하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걸 증명을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죠. 왜? 상대방 선의무가 실은 추정했었잖아요. 비진이에서.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본인이 입증을 하게 되면 107조이랑 단서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4번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맞죠. 이거 옳은 질문이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에요. 근데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 성립했다 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대리권 남용에 있어서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그냥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걸 도모하면 돼요. 대리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이건 대리권 남용의 요건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1번. 7번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본인이 허락했거나 나왔잖아. 부득이한 사유. 자기약 쌍방대리 허용된다 안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빠져야죠. 조심하셔야 되죠. 부득이한 사유는 어디서 나오죠? 복대리인 선임이 나오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거기서 나옵니다. 따라서 1번 틀렸죠. 부득이한 사유 빼야 되고요. 2번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인데 무슨 무효?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그랬죠. 3번 등기 신청 자기약 쌍방대리 할 수 있죠? 그죠? 법무사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주식의 명예훼손 증권 예탁원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제3기관이 제3자가 쌍방을 대리해서 얼마든지 등기 신청 주식 명의계사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등기 신청이나 주식의 명의계사는 자기약 쌍방 대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기약 쌍방 대리 금지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번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 한 변제 유효한 변제라고 그랬고요. 5번 단순한 채무 이행 자기약 쌍방 대리로 할 수 있다. 허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8번에 1번 공동 대리인 중 한 사람에게 하자가 있어요. 자, 공동 대리는요. 양 당사자가 양 대리인이 공동으로 뭐 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야 되죠. 그죠?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 만취한 상태에 있다. 그럼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공동대리의 의미죠. 의사결정을 공동대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사에 흠결이 있다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이번 수동대리에서는 공동대리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안 해도 되는 게 있죠. 뭐 표시행위. 또 하나가 수동대리. 이건 공동으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 하더라도 유효죠. 따라서 공동대리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공동의 전원 의사결정이 있기만 하면 표시는 단독으로 해도 되죠. 표시는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4번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무권대리로서 무효. 이렇게 되죠. 무권대리로서 무효. 4번 대리인이 여러 가지 있으면 원칙 각자 대리고요. 다만 법률 규정이나 숙권행위를 통해서 공동대리 제한할 수 있죠. 9번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뭐가 보여요? 본인의 성년 후견의 계시가 보이죠.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이렇게 쉽게도 나와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의외로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못 고르는 분들이 있어. 뭐만 외우면 되는데 본사 대사성파. 그것만 외우면 되죠.
자, 10번 사례 형태로 나왔어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1번 을이 한정 후견의 계시가 됐어요. 자, 을의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죠. 대리인은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의 계시가 되거나 파산했을 때 대리권 소멸사유죠. 2번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매수하는 이게 뭐예요? 자기계약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자기계약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부득이한 사유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 사유가 아닙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수권행위 철회할 수 있다. 있죠. 128조에서 그냥 수권행위 철회를 규정을 해놨어요.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수권행위 철회할 수 있다. 4번 수권행위는 분류식이라고 그랬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반드시 위임장 교부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사례 형태로 나오더라도 아주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됩니다. 11번 대리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미성년자인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게 대리행위죠. 예,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1번 옳은 지문이죠. 현명도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3번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고요? 본인 기준하죠. 본인 기준. 4번 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지시가 보여요. 본인의 지시가 보여요. 그럼 끝이 뭘로 끝나야 돼?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조문 암기하시자 그랬죠. 다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시 찾아내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맞춰서 우리는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5번 대리인이 여기 보세요. 대리인이 강박을 했네요. 그죠? 대리인이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그죠? 따라서 본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상대방은 본인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본인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거 1번. 12번 사례 형태.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 대리권을 소유하였고 을은 병을 기망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이 12번 다시 한번 을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을이 기망을 당한 게 아니라 을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자, 1번 병은 갑이 을의 기망을 안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2번 을의 기망에 대한 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2번이 답이죠. 그죠? 좀 전에 11번에 5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의 사기 강박하고 동일시하여 본인 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잘 나오죠. 그러니까 옳은 거 2번이고 그것만 고르시면 되는 거죠. 13번 갑은 미성년자 을에게 X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소유하다. 매매 대리권. 자,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1번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고요. 2번 병이 갑을 기망했어요. 갑에게 취소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누가 기망을 당해야 취소권이 생겨요? 을이 기망을 당해야 취소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3번이 답이 되겠죠. 병이 을을 기망했다면 누구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2번하고 4번처럼 병이 갑을 기망하거나 병이 갑을 강박했을 때는 갑에게는 취소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5번은 또 나왔죠. 을이 병을 기망했다면 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번 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몽땅 골라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오면요, 지문 한두 개 가지고도 답을 골라낼 수 있다 그랬죠. 자, 기억. 남편이 아내 인감도장을 보관했다. 그럼 부인이 남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 옳은 지문이네요. 니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 다음 본다예요, 추정한다예요? 본다죠. 니은도 옳은 지문이죠. 디귿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 그럼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즉 본인 기준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 줄 본인이 알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본인 기준해야 되죠. 본인이 알았으니까 결국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되겠죠. 없다. 이것이 틀린 지문이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그죠? 근데 4번을 봤더니, 리을을 봤더니 아들이 출장 중 인감을 아버지에게 보관시켰어요. 기억하고 똑같죠? 단순히 인감을 보관한 것만으로 수권행위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을 옳은 지문이죠. 결국 틀린 것은 디귿하고 미음이겠죠. 미음을 봅니다.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어요. 무슨 권한이 있다? 수령 권한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하고 미음이 될 겁니다. 특히 디귿은요, 우리 맨날 본인이 지시하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은 한 번 더 틀었죠. 116조가 적용이 되려면, 116조 2항이 적용이 되려면 본인이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 본인은 악의고요. 대리인은 선이에요. 이럴 때 본인은 뭘 주장 못한다? 대리인의 주장을 못하잖아요. 따라서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116조 2항이 적용이 되려면 본인이 지시했다는 사실 외에 본인은 알고 대리인은 모르고, 이게 116조 2항이 적용이 돼요. 그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116조 2항을 물어보려면 다시 올라가 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물건을 매수했죠. 근데 두 번째 절 대리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본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116조 2항이 적용되려면 그 요건이 다시 한번 지시, 본인은 악의, 대리인은 선의. 이때 116조 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에 전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끝만 뒤틀어야 되겠죠. 뭐 대리인 부지를 주장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뭐 이따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116조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봤더니 복대리가 나왔어요. 자, 복대리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단독으로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복대리. 첫째 복대리는 뜻이 뭐냐? 일단 복대리에서 뜻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게 제일 중요하죠. 본인의 대리인. 또 누가 선임하죠? 대리인이 선임하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냐 이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이거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수권행위. 그렇죠? 따라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 그리고 복대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크면 안 되죠. 같거나 작아야 되죠. 그리고 대리인은 복대리는 선임도 하고 뭐도 한다. 감독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복대리의 뜻이 되고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있는 의하고 특징을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오죠, 지문이. 그 중에서도 특히 본인의 대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복대리를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조문 암기하셔야 되죠. 120조, 121조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 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복인권 및 책임과 관련된 조문을 암기하셔야 되죠. 자, 임의대리는 어때요? 120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는 선임하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없다. 다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라?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라. 다만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요건이 뭐예요? 본인이 지명을 하고 그 본인이 지명을 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야 되고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해임이나 통지를 태만한 때 그때만 책임을 지죠. 그게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임의대리의 복인권 및 책임이고요. 반면에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즉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거기 본인 승낙은 없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명확하게 120조부터 122조까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임의대리인과 관련해서 부득이한 사유, 본인에게 발생하거나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 그 다음 본인의 승낙, 명시몫이 불문하죠. 단 아파트나 상가 건물 분양 대행과 같이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한 행위, 대리인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행위, 대리 행위의 처리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행위, 이런 것들은 본인의 무슨 승낙이 있어야만,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조문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5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복대리인의 지위라고 해서 123조가 나왔어요. 1항, 2항 암기하셔야 되죠. 역시 조문. 1항은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그 권한 내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과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죠. 대리인의 권한과 같거나 작거나. 그럼 2항은 뭐예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의 의미 뭐였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 계약을 통하여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 따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 따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가 되겠죠. 그게 123조 2항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반가로 2번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반가로 3번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해요. 그럼 뭐도 소멸해요?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그 후에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 당연히 무권 대리지만 뭐가 될 수 있다?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되죠. 또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대리권의 소멸이 몇 가지가 나오죠. 대리권이 소멸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와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는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복대리는 이렇게 120조부터 123조까지 조문을 중심으로 특징까지 명확하게 숙지를 해두시면 아주 쉽게 출제가 됩니다. 복대리는 문제가 15번을 보겠습니다.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고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벌써. 그죠?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대리인이 목대리인을 선임했다. 대리권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이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깜빡하면 못 찾아요. 깜빡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 번 못 찾으면 계속 못 찾아요. 네? 한 번 못 찾으면 몇 번을 읽어봐도 계속 못 찾아. 그런 경우가 생겨요.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복대리인이 기억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현명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죠. 대리인 현명하면 큰일 나죠.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만 현명해야지 대리인까지 현명하면 큰일 납니다. 3번, 5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옳은 게 5번이죠. 16번 1번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가 아니라 법정대리죠. 법정대리. 122조. 2번 복대리권은 대리권과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인 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같을 수도 있고 작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속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지 일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죠. 전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조문이죠.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123조 2항 조문 그대로죠. 4번 복대리는 누구의 감독을 받아요? 대리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5번 아파트 분양 업무는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행위라 그랬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죠. 따라서 명시적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죠? 말이 좀 한 번 꼬여가지고 말이죠. 머리가 한 번 돌지요? 볼 수 있다라고 해야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에 부정어가 여러 개 나오면 마지막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야 이렇게 나오냐? 네. 사중 부정이 나온 적도 있어요. 뭐뭐하지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중 부정이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사중 부정이. 그럼 뭐예요? 다른 거부터 봐. 다른 지문부터 봐. 사중 부정어 가지고 계속 매달려 있지 말고 다른 문장을 먼저 봐요. 그럼 돼. 그럼 답이 나와. 다른 문장에서. 아시겠죠?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지같이. 할 수 없죠. 뭐 그런 거 대비해야죠. 대비하되 다시 한번 그런 문장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다른 문장을 먼저 찾으세요. 그럼 답이 골라져. 17번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까 을은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을이 임의 대리인지 법정 대리인지 빨리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 자체에서 그런 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의 승낙을 얻었죠. 그럼 정당한 복대리인이죠. 자, 1번 병은 누구의 대리인? 갑의 대리인이죠. 그죠? 2번 병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지요. 3번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하고요. 4번 을은 병의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요. 자, 5번 병이 권한을 넘었어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니까 표현대리도 적용될 수가 있겠지. 따라서 5번이 틀렸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까지 18번.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 행위를 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을 자기를 위한 걸로 보죠. 이때 차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차고 취소 안 된다 그랬습니다. 2번 갑이 을에게 재산관리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 못 하죠.
그럼 관리 행위 중에서 두 번째 수선 공사 계약 보존 행위죠. 할 수 있죠. 그러나 세 번째 줄 예금을 주식으로 안 되죠. 2번은 118조를 물어보고 있죠. 4번, 3번 의리갑으로부터 예금 인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요. 의리갑에게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갑의 대리인 의리인데 의리갑에게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돈 갚을 날짜가 됐어요. 갑의 통장에서 인출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변제. 이게 뭐예요? 채무 이행이죠. 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124조에서 채무 이행은 다툼이 없을 때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형태로 할 수 있다 그랬죠. 3번이죠. 4번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을 때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예요. 을은 갑의 승낙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는 선임할 수 있나요? 예? 있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그죠? 옳은 질문이죠. 5번 을이 파산 선고 받았어요. 대사성파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소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대리권 소멸한다. 틀린 거 1번.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다 복대리까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가장 까다로운 것 같지만 내용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얼마든지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무권 대리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